네, 안녕하세요. 10월 4일 원자재 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원자재 월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실버의 귀환인가요?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골드, 실버, 원유, 천연가스,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후에 약간의 지정학 같은 그런 내용까지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올 겨울에는 유럽이 여전히 핵심적인 변수라는 거. 그 포인트는 좀 계속 글로벌 매크로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서 하나씩 좀 보죠. 일단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유럽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도 우러 전쟁 때문일 텐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일 텐데 우러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 반중국 연합, 가치 연합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핵심인데 일단 유럽을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었던 욕구가 컸던 미국입니다. 일단 분리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거의 분리도 꽤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되면.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제일 피해를 봤던 패자는 일단 유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값싼 에너지에 대한 어떤 거에 기인한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끝나갔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 40%, 소비자 물가 10%, 인플레이션 지옥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를 일부를 4개 지역을 병합한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를 팔 수 있는 시장 하나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한 60%의 정도의 천연가스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러시아라는 굉장히 큰 거를 잃는 거죠. 전투를 승리하지만 전쟁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를 더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번 우러 전쟁의 패자인 것 같으면서도 반대로 러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또 본인의 또 우군을 또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중립 이상의 또 상황이 되는 그런 묘한 약간의 관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 미국 금리부터 보죠. 미국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금리부터 일단 볼까요? 미국 금리가 4%까지 급격하게 7월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2.6은 낮다라고 봤고요. 우리가 이제 3.5 이상은 좀 부자연스럽다고 그랬는데 일단 전고점 4%, 전고가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6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는지는 이따 좀 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일단 4% 이상은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죠. 미국의 10년물 4%는 어떤 구간이라고요? 자기 파괴적인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미국의 시중금리가 4%를 계속 넘어간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년에 대한 시나리오 뭐죠? 23년 금리 버블은 터진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단기물은 지금 4%좀 넘어가고 있고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단기물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에 4.5% 정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장기물이 10년물이 4% 이상을 넘어간다. 거의 고점에 다 와간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금리의 반락은 약간의 기술적인 반락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4% 갔을 때 영란은행 그 제일 큰 문제는 영국의 이제 재정 확대, 영국 화탱 재무장관 트러스 총리의 합작품이었죠. 헛발질 꽈당 넘어진 겁니다. 완전히 거기서 이제 영국이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영란은행이 채권 거의 무제한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금리 안정시켰고요. 재무장관 쪽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거 철회하겠다. 즉 감세하는 거 일부는 좀 철회하겠다. 지금 자기 반성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에다가 미국의 PMI가 이번에 이번에 나온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약화되고 그 말은 인플레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긴축 우려도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합해지면서 금리는 다시 3.6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3.6까지 내려오면서 미국의 PMI, 제조업 PMI는 50.9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하이엠 쇼츠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카페에서도 좀 정리를 드렸지만은 내일 서비스업 지표를 봐야 됩니다. 제조업 PMI 내려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기대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시장이 너무 깊숙하게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에 구실을 찾았다는 느낌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진짜 완화됐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쪽으로 올라가는 서비스업의 임금 또는 서비스 업종 자체가 다운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서비스업 지표 나오면 같이 한번 공유 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고 갑니다. 23년 금리 버블은 터진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실물의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비록 약하게 갈지 뭐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드랜딩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지금 이미 겪고 있는 거죠. 한국도 좀 겪고 있는 거고 유럽도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도 일부 겪을 것이다, 이런 관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조금 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금리 하락은 기술적인 반락 구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완전히 안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그냥 금리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 실버가 이번 오늘 굉장히 급하게 실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볼까요? 네. 앞에 10대였다가 21달러까지 굉장히 급하게 실버가 반등을 했죠. 자, 먼저 이제 기준금리, 실질금리부터 좀 보죠. 미국의 실질금리가 9월 말에 1.68이었다가 지금 1.396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사실은 골드도 좀 오르고 실버도 좀 더 올라야지 되는데 실버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실버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지, 이 녹색선 이제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골드하고 이 파란색 선 실버를 보면은요, 먼저 실버는 항상 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코로나 때 빠질 때도 제일 골드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빠지고요,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런 휘발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5년을 놓고 보면은 아직 이번에 빠질 때 금리가 내려오면서 골드와 실버 빠질 때 실버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일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정도에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 정도로 해석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실버 가격이 급등한 거는 뭐 실질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강한 긴축이 PMI도 별로 안 좋고 미국도 경기 침체 오면은 연준도 이제 다시 금리를 좀 긴축하는 걸 좀 풀겠지, 이런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버라고 하는 게 또는 이렇게 그 비트코인처럼 굉장히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늘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명제가 뭐죠?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풀 것이다, 또는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은 빨리 서둘러서 꿈꾸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실버의 휘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아직은 갖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런 포인트 가지고 우리가 실버하고 골드 움직임 보면 좋겠습니다. 골드는 뭘 보면 됩니까? 실버는 뭘 보면 됩니까? 미국의 금리,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2년부터 지금 골드하고 실버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나간다. 인플레이션이 빛날 때 골드도 빛난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 지났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실질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골드하고 실버는 내려오고 있죠. 만일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년에 금리가 이제 우리는 금리 버블이 터진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도 경기 침체가 오면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골드하고 실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때 정도가, 지금은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 기술적인 반락의 구간,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뭔가가 지금 변동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느낌을 갖지만 23년 금리가 정점에 들어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갔을 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에서 4.5 사이 갔을 때, 그때가 채권에 대한 기회인 것처럼 골드하고 실버에 대한 기회도 그때 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금리하고 연결해서 보면 좋겠죠. 자, 원유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원유가 이제 다시 $100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부터 좀 볼까요? $80까지 밀려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유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죠? $85입니다. 장기 펀더멘털. 서플라이와 디맨드로 인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8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 이상, 뭐 $120, $110, $100에서는 계속 STR, 고점 매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죠? 올 겨울까지는 $100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아직은 펀더멘탈이 완전히 작동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 전쟁이기 때문에 보자는 건데요. 자, 보시죠. 내일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50에서 한 100만 배럴, 1밀리언 배럴 감소한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부터 한번 좀 볼까요?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50유로에서 지금 150유로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고통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좋아할 상황인가요? 그러면 러시아가 안 좋아할 상황이면은 러시아의 친구인 사우디도 좀 도와줘야 될 때겠죠. 유가를 좀 올려야 되겠죠. 아마 뭐 지금의 기대는 100만 배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내심 100만 배럴 이상으로 해서 시장의 쇼크를 한번 사우디나 러시아가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마지막 발악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좀 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연대를 고려해 봤을 때 1밀리언 배럴 정도 또는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가 좀 보여집니다. 만일에 1밀리언 배럴,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이 내일 이제 합의가 만일에 된다 그러면요. 사우디는 이제 굿바이 양키를 얘기를 하는 셈이다. 사우디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탈 양키, 탈 아메리카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내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어떤 뭐 트레이딩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완전 무모한 일이 있고요.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100달러 또 120달러 뭐 이런 이상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펀더멘탈 가격으로 장기적으로는 회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트레이딩 해도 되겠죠. 우리의 기본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뭐다? STR, 숏러랠리, 고점 매도 이런 관점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기 침체가 앞으로 우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안 내려오고 미국의 수요 사이드 인플레이션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은 빨리 풀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가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이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 130달러 이상 간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더멘탈 가격으로 돌아온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원유만 해당이 될까요? 시장이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금리가 계속 높다는 게 말이 될까요? 시장이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별로 쓰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게는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기업들은 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에 대한 가치, 이자가 높은 게 맞을까요? 낮은 게 맞을까요? 당연히 낮아져야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23년에 원유하고 금리에 대해서 높게 저희는 가정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계속 유지를 해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지금 천연가스 공급의 대체원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로부터의 것, 그다음에 IGB, 뭐 TAP 여러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고 터미널도 좀 지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 하향 안정하는 것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올바른 가격 추이라고 봅니다. 왜요? 세상에 천연가스가 널렸습니다. 뭐 이스라엘 앞바다에도 있고요, 이란 앞바다에도 있고요, 아제르바이잔 앞바다에도 있고요, 사우디 땅에도 있고요, 미국 땅에도 있고요, 뭐 중국 땅에도 있고, 코리아 옆에 바다에도 있고, 천연가스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천연가스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유럽에다가 나를 가스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2년, 3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10달러 서스테인하지 않을 겁니다. 8달러 서스테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우리가 지금 뭐 300, 그다음에 150 보지만요. 이것도 서스테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에 천연가스는 아주 많거든요. 다만 이제 대체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이번에 보시면은 유럽의 새 가스관 잇따라 가동, 러시아 가스 좀 탈피 본격 시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그리스 가스가 발칸 공급, 뭐 그리고 폴란드는 노르웨이로부터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IGB라는 게 이제 그리스로부터 불가리아로 넘어가는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이게 TAP라고요.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제르바이잔 이쪽, 아르메니아 이쪽으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 있죠. 굉장히 중요한 TANAP 이 파이프라인에 이어지는 TAP 파이프라인으로부터 IGB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남부 유럽은 이쪽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오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도 가스 공급이 또 대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제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또 미국으로부터 LNG로부터 실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유럽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좀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놓고 본다면 2년, 3년, 4년, 5년을 놓고 본다면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파이프라인 더 지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올겨울은 문제인 거죠. 지금 올해 5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디맨드가요. 유럽 천연가스 디맨드가요. 이게 언제입니까? 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네요. 이게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5년 지금 이 옅은 파란색이 유럽의 지금 디맨드인데요. 이번 겨울에 9월에 좀 추우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5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런 일들이 9월, 10월, 11월, 12월 특히 올겨울에 만일에 굉장히 추운 날씨와 바람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유럽은 정말 고달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 유럽 겨울까지는 조금 긴장하고 지내되 또 장기적으로 23년, 24년, 25년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색들은 대체적으로 좀 풀려갈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럽 상황을 한번 좀 보면요. 유럽은 언제까지 버려질까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나리오 중에 22년은 유럽은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유로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왜요?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 좀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할 때 러시아 전쟁 터지고요. 이로부터 인해서 에너지로 완전히 묶여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뭐 영국, 독일 뭐 다 힘든 거죠. 그런데 유럽이 좋다, 유럽 주식이 좋다, 유럽 금리가 좋다, 유럽의 화폐 유로가 좋다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 겨울을 버틴다고 그러면요. 23년 유럽과 유로의 반등을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프리해지고요. 이제 미국이 원하는 미국과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공급 사이드 인플레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 인플레예요. 노동 공급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3.7%예요. 유럽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은 수요 사이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는 미국보다는 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급 사이드 인플레인 거예요.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지금 에너지 가격들 때문에 30% 40%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9월부터 보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 원유 가격도 조금 더 내려와서 $80 언더로 간다 그러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조금씩 풀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올 겨울을 어쨌든 넘기고 난다 그러면 새로운 대체제를 찾으면서 새로운 에너지원들의 그 공급처를 찾으면서 유럽도 내년에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유럽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이 깊으면요 반드시 산도 높아집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유럽에도 좀 적용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 겨울까지는 유럽을 조금 주의하면서 보되 유럽이 일단 변수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금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올 겨울까지는 계속 금리, 원유 조금은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라는 시나리오 계속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좀 클릭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삼성 선물이죠. 삼성 선물을 따라잡을 때까지 한번 또 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못하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월드였습니다.